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베가 그동안 걸어온 길, 남긴 것들, 그리고 포스트 아베 누가 될 것인지, 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베 수상의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自身の健康上の問題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13年前、私の持病である潰瘍性大腸炎が悪化をし、わずか1年で突然総理の職を辞することとなり、国民の皆様には大変な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した。その後幸い新しい薬が効いて体調は万全となり、そして国民の皆様からご支持をいただき、再び総理大臣の重責を担うこととなりました。この8年近くの間、しっかりと持病をコントロールしながら、何ら支障なく総理大臣の仕事に毎日、日々、全力投球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かし、本年6月の定期検診で、再発の兆候が見られると指摘を受けました。その後も薬を使いながら全力で職務に当たってまいりましたが、先月中頃から体調に異変が生じ、体力をかなり消耗する状況となりました。そして8月上旬には潰瘍性大腸炎の再発が確認されました。今後の治療として現在の薬に加えまして、さらに新しい薬の投与を行うことといたしました。今週初めの再検診においては、投薬の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たものの、この投薬はある程度継続的な処方が必要であり、予断は許しません。政治においては、最も重要なことは結果を出すことである。私は政権発足以来、そう申し上げ、この7年8ヶ月、結果を出すために全身全霊を傾けてまいりました。病気と治療を抱え、体力が万全でないという苦痛の中、大切な政治判断を誤ること、結果を出さない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前科の最大の課題であるコロナ対応に障害が生じるようなことはできる限り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1ヶ月程度、その一心でありました。悩みに悩みましたが、この足元において、7月以降の感染拡大が減少傾向へと転じたこと、そして冬を見据えて実施すべき対応策を取りまとめることができたことから、新体制に移行するのであれば、このタイミングしか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この7年8ヶ月、さまざまな課題に
チャレンジしてまいりました。残された課題も残念ながら多々ありますが、同時にさまざまな課題に挑戦する中で達成できたこと、実践できたこともあります。すべては国政選挙のたびに力強い信任を与えてくださった、背中を押していただいた国民の皆様のおかげであ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うしたご支援をいただいたにもかかわらず、任期をあと1年、まだ1年残し、他のさまざまな政策が実践途上にある中、コロナ禍の中、職を辞することとなったことについて、国民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拉致問題をこの手で解決できなかったことは痛恨の極みであります。ロシアとの平和条約、また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あります。しかしいずれも自民党として国民の皆様にお約束をした政策であり、新たな強力な体制のもと、さらなる政策、推進力を得て、実現に向けて進んでいく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もとより、次の総理が任命されるまでの間、最後までしっかりとその責任を果たしてまいります。そして、治療によって、なんとか体調を万全とし、新体制を一銀として支え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国民の皆様、8年近くにわたり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자, 방금 들으신 대로 아베 총리는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지병관계로 인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어찌됐든 저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수상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베 수상께서 하루빨리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베 신조 총리, 그는 8월 상순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돼 새로운 투약을 시작했다며 계속적인 처방이 필요해 투약을 했는데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아베 총리는 질병과 치료로 체력이 완전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2번 집권하였죠. 그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중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사임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는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최후까지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 최장기 집권한 아베 수상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베 임기 동안 우리나라의 관계는 많이 불편했죠. 한일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때 아베 수상은 친한파였습니다. 재임 동안 아베 총리는 2차 집권기에 6번의 대형 굵직굵직한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아베 일강 체제를 구축하지요. 양적 완화로 엔저 정책을 골자로 한 간판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이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대응 문제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죠. 그래서 정치적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본의 올해 4월 달에서 6월 달 이 국내 총생산 GDP 이 성장률을 보면 전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빛이 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정치 과제로 제시한 평화헌법 개정은 야당 이렇게 이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초 올해 7월 개막 예정이었죠.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도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교 정책에서도 수건 사업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이죠.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환 관련해서 러시아와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었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속 재임 기간 2인 사또 전 총리는 임기 중에 오키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반환을 받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3위인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체계를 각각 업적으로 꼽을 수 있지만, 아베 총리는 가장 긴 집권 기간에 비해서 업적이 부실하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역대 정권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정도가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5억 2천만 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개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던 아베 수상이었죠. 또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도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2014년 내각 인사국 신설을 통해서 중앙부처 간부 인사를 완전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관료가 총리 관저에 아첨하는 일본어로 손닦고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행행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손닦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일종의 아부한다는 의미의 성격이죠. 아무튼 아베 일강 체제 지속에 따른 폐허로 일본 언론들이 자주 지적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아베 정권을 흔들었던 모리토모 스캔들, 당시 재무성이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손닦고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베 총리 지역구의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논란으로 번진 정부가 주최를 해서 벚꽃, 일본어로 사쿠라죠. 사쿠라를 보는 모임과 관련된 의혹도 아베 일강 체제의 장기 지속에 따른 폐허로 지적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 총리는 어떻게 선출할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죠.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며 총리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일본 국회 내에 중의원의 가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가 중의원에서 새 총리로 선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아베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의원 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는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자민당의 새 총재는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제99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90대 및 96대, 97대, 98대
총리를 지낸 통산 제2밀수 최장 기록을 세운 총리이죠. 현재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라이벌을 자임해왔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죠.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그리고 고노타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감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상, 그리고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이죠. 줄잡아 8명 정도가 포스트 아베 후보군에 거명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아베 총리의 그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당대 소집과 함께 치러지는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베 총리의 조기 퇴진 결정으로 그 시기가 1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자민당의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 총재가 3년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당 대회를 열어 총재 경선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에서는 당 소속 중의원이 있죠. 일본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전원의 현장 투표와 전국 104만 당원들의 우편 투표 중 유효 투표 총수를 1대1 비율로 합산해서 최다 득표자를 총재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대회 개최를 통한 총재 경선은 일정을 이제 고시하죠. 그 고시하는 날부터 실제 대회 개최까지는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아베 총리의 사례처럼 당 총재가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 대회 대신 중의원, 참의원, 양원 합동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과 절차 모두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 총재 선출을 할 때는 당원 대상 우편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 47개 도도 부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부 연합회만이 투표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은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도도 부연 투표권은 한 곳당 3표, 그러니까 총 141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중의원 284명, 참의원 112명, 총 396명으로 전체 투표의 73%에 이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민당 내 대략 7개 파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파벌이 아베 수상이 포함된 호소다 히로유키파가 있습니다. 일명 호소다파이죠. 두 번째가 지금 부수상 겸 재무상을 하고 있는 아소다로파가 있습니다. 지송해란 이름으로 56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와타루 다케시다파, 이거 54석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니카이파가 있습니다. 47석,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합 집산이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첫 집권기였던 지난 2007년 9월 총리직을 중도 사퇴했을 때도 의총에서 새 총재를 뽑았죠. 당시 아베 총리의 퇴진 사유도 지금과 같은 건강상 이유,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 악화였죠. 이렇게 경선을 통해 새로 선출된 자민당 총재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식적인 총리 지명 투표를 거쳐 새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2007년 아베 총리의 중도 사퇴 때 사의 표명에서 새 총재 선출까지 11일, 그리고 국회의 새 총리 지명까지 13일의 시간이 걸렸었죠. 그러나 자민당은 지난 2000년 오부치 게이조가 당시 총리였죠.
뇌경색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을 때도 긴급사태라는 명분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는 채 주요 당직자 5명이 밀실 담합을 통해서 모리 요시로 정권을 출범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에서 언급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며 최장 2차례까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 중순에 선출될 자민당 새 총재는 오는 2023년까지 총재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중의원이 하원입니다. 그리고 참의원이 상원입니다. 그래서 임기 4년이 내년 10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새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남짓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총리를 누가 맡든 간에 이르면 연내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 이후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가 있죠. 지소미아 문제가 있죠. 위안부, 경제보복, 수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부 하달식이고 일본은 하부 상달식입니다. 수상이 누가 되든 당장 정책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네마와시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사전 조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이 있어야 위에서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아베 수상 이후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대화의 물꼬는 트일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그 현안을 놓고 일본은 말씀대로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베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이시바는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한 면이라 하겠습니다. 또 일본을 부활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극우적인 게 아니라 상식 수준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인물이고, 또 지금 현재 수상의 가장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 하겠습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친한 친중국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수상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바로 변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베 수상 밑에서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아베 수상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정조회장은 극우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든 싫든 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어떻게든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은 변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급작스럽게 어떤 정책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있을 후임 총리 선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든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